1894년 전라도 난이 일어났다. 저마다 손에는 낫과 죽창을 들고 녹두장군 전봉주를 따라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의로서 골개한 것은 상상을 도탄에서 구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함이다. 난이 일어나자 동서남북 여러 읍들이 서로 밀란을 일으키길 바라며 들썩였다. 한 번 지펴진 불씨는 산과 들을 넘어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보국 안민, 제폭 구민, 백성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농민들이 일어선 것이다. 자, 역사저널 그날. 오늘은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쵸? 그런 비장함이 좀 생기네요. 읽으실 수는 있죠? 방금 뭐 이제 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국안민, 네. 제폭구민. 아유. 근데 왜 없던 걸 하나 걸어나가죠? 아니, 저 양반이 박사가 방제 창생. 논리 백성을 구제한다. 청학농민운동의 뭐 중요한 구호할 때 뭐 제폭구민, 보국안민.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보국안민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하는 뜻이고,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하는 뜻이지요. 깃발을 보면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밝히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죠. 네. 우리가 왜 그동안 임꺽정의 난, 홍경래의 난 등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밀란들을 다루고 바라봐 왔잖아요. 근데 저 때 그 농민들이 저렇게 지금 들고 일어선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도화선이 된 거는 바로 전라도 그 고부, 그 농민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된 건데, 이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 수륙물산이 굉장히 풍부한 아주 그 부자굴에 속한 그런 곳이거든요. 네. 지금은 어딜까요? 정읍 정도 되나요? 네, 지금 고부인가요? 정읍죠. 네. 거기에 이 유명한 그 탐관오리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조병갑. 저는 이 역사 교과서에 이 탐관오리의 그 대명사로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 이름을 새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네. 황무지를 이게 개간하면 그 면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황무지 개척을 막 이렇게 하도록 해요.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군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 만석보라고 하는 그 저기 이제 그 물을 네. 거두는 그 젖수 있잖아요. 있었는데 보를 또 만들어요. 그다음에 거기다 또 세금을 또 물세를 또 걷게 하는 것이죠. 오하기문의 기록에도 보면 뭐 징세 명목도 정말 네. 다양하게 갖다 붙여요. 불효죄,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았다. 그다음에 투전 등 잡기를 했다. 그야말로 뭐 아무렇게나 네. 이 갖다 붙여가지고 강제로 얻어들인 돈이 뭐 한 2만 냥 정도. 대략 한 뭐 지금 돈 같은 거의 한 4억 정도. 심지어는 그 자신의 아버지 공적비를 세우는데 드는 비용 1,000냥까지 이제 강제 징수하는 그야말로 뭐 수타에 관한 모든 그 방법을 다 썼던 인물이고, 요즘 흔히 뭐 갑질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갑질, 진짜. 갑질의 그냥 원조격에 해당하는 인물 조병갑. 이렇게 그래서 하면 조병갑. 그렇군요. 근데 왜 저기 자기 아버지 공적비를 세우는데 남의 자식들한테 돈을 내라 그러나? 그러게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러네요. 전형적인 내 건 내 거, 네 건 내 거. 전형적인. 근데 유독 호남 지방에서 수탈이 더 심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거죠? 호남 지방 자체가 곡창지대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뽑아낼 게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중심 지역이 호남 쪽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죠.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 전국 쌀 생산량의 40% 이상을 호남에서 생산하고 있었다죠. 오죽하면 말이죠. 아들을 낳아서 호남에서 벼슬살이 시키는 게 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말이 서울 장안에서 유행했다는 겁니다. 이야. 당시 조선 관리들의 행태는 올림픽 정신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왜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잖아요. 네. 더 높이 올라가야 많이 걷고, 네. 더 빨리 걷어야 더 많이 걷고, 더 멀리 호남까지 가줘야 더 많이 그렇네요. 걷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럼 더 높은 기관에다가 뭔가 항의하거나 나름 그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있지 않았나요? 전봉주 그 아버지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 아버지는 수탈이 심하니까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네. 제출을 했는데 조병갑 군수에게 곤욕을 치렀지요. 일설에 의하면 네.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 대신 항의 방문했다가 매를 맞고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가보년에 네. 전봉준이 상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뭐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악연이 있는 거예요? 조병갑과 전봉준 일가는. 자, 근데 제가 전봉준에 대해서 파랑새라고 노래를 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네. 혹시 알아요? 나만 알아? 한번 예 아는 거 한번 자랑해 보세요. 네. 전봉준에 대해서 파랑새라고 했다고요? 파랑새가 원래는 신났어요, 이제 지금. 팔왕새, 팔왕, 여덟 팔자의 인구망자. 네. 자, 그거를 아래 위로 합하면 뭐가 되나요? 전. 전자가 되죠. 그렇죠. 전봉준의 전. 그래서 팔왕새, 파랑새. 노래가 생겼다라는. 참 잘했어요. 그거를 꽉 찍어주셨네. 그런데 이상하잖아. 우리는 녹두 장군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글쎄요. 녹두 장군이라고 표현한 것도 맞잖아요. 왜 녹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전봉준 네. 장군의 그 어렸을 때 별명이 녹두였어요. 키가 작고 이제 몸집은 좀 왜소해가지고 이 녹두가 좀 작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네. 작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녹두라는 별명이 있었고 몸집은 그 작지만 그 몸은 다부지고 피부가 하얗고 지금 저 그 전봉준 초상은 네. 이제 직접 그 당시에 그 모습이죠. 사진으로 눈 남아있는 내보세요. 살아있어. 눈이 예. 반짝거리고 주먹이 흠집하고 그 혁명가의 강력이 있어서 무슨 일이건 앞장섰던 바로 그런 아우, 인물로 좀 다시금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저 눈빛으로 쏘아보면 이렇게 막 네. 움츠러들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 이제 결국 전봉준의 이제 주도로 고부에서 이제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게 된 건데 왜 그거 들어보셨죠? 사발통문. 예, 그 유명한 사발통문을 좀 우리가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발통문이 준비가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이걸 왜 사발통문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사발에 이렇게 통문을 보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원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릇 사발, 앞사발. 그렇죠. 그릇 사발 딱 올려놓고 이렇게 이름을 써가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 이게 삥 둘러서 봐야 되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 왜 성명서 같은 거 이런 거만 쓸 때 이렇게 사람 이름 쫙 쓰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주도한 사람 초안자에 같은 주도한 사람 그래서 같은 가나다 순으로 쓰잖아, 그래가지고. 네. 이걸 딱 보고 이 분명히 여기 주도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리더가 누굴까 그쵸.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기준점이 딱 없으니까. 누가 대장인지. 원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전봉준이라는 글씨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요? 네. 진짜 거기 있어요. 네.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분이 네. 주모자입니다. 완전히 무슨 일종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밀고자. 밀고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지금 좀 어느 정도 차용한 게 지금도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 서열 같은 게 애매하고 이럴 때 원탁으로 딱 원탁이. 앉아버려요. 그렇죠. 이러면 누가 제일 높은지 잘 모르는 거죠. 여기는 그런 방법도 있죠. 여기는 너무 서열이고. 났네 동학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 양이대로 지내서야 백성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뭐 어차피 다 죽는데 어차피 더 하나 잘났다. 그러면서 목표한 게 지금 군수 조병갑을 효소하라. 군수 조병갑 효소. 조무성을 격파하고 네. 그다음에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 화약고를 점령할 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네. 네. 예, 전주성을 격파하고 네. 경사로 직경할사.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권귀를 제거한다. 그 권귀는 민씨 정권입니다. 이 시기는 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뒤에 민씨 정권이 세워지는데 왕비의 절대적인 권한에 빌붙어가지고 수많은 민씨들이 여기저기서 탐관오리로 지냈는데 불과 20, 30년 만에 나라가 거덜나게 되거든요. 정말 그리고 기존 굉장히 밀란하고 과격해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계획이 딱딱딱 다 잡혀 있는 건 치밀한 계획이. 이거 그 혁명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강한 게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근데 있는 이제 거예요. 지금. 왕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고 이제 민씨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 어차피 서울로 지금 진격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건 엄청난 지금 이 포부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이 고부밀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봉기했던 농민군을 해산시킨 다음에 이 안핵사가 와서 이거 이제 일단 해산만 하면 뭐 그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라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그 주동한 인물들을 또 다 잡아 들어가는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 뒤통수까지 예.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고부 지역에 파견된 안핵사는 농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동학교도의 죄를 물어 백성들을 잡아 가뒀다. 민심은 분노했다. 전봉주는 호남 최대 동학 접주였던 손화중, 김계남 등과 연대해 마침내 동학 농민군을 결집시켰다. 만여 명의 농민군들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기습 공격. 최초의 승리를 거두고 이후 흥덕, 무장 등을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7일 조선 왕조의 본관 전주성에 보국 안민의 깃발이 높이 올랐다.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전주성이라 그러면 이제 조선 왕조의 본관. 그렇죠. 청년 장면이죠, 이 장면. 정말 신기한 거는 저분들이 말이에요. 다들 논에서 밭에서 농사 짓던 농토상이들 아닙니까? 또 어떻게 저렇게 전투 경험도 없을 텐데 이겼을까요? 이때 이 농민군 수가 한 11,000명 정도 됐는데 네. 이 농민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이게 산에 이렇게 모이는데 농민들이 어떤 색깔을 입고 있죠? 농민이면 흰색.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서 있으면 그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산 전체가 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백산. 근데 이 사람들 뭘 무기를 들고 있죠? 죽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앉아요. 이게 딱 앉으면 죽창이 그 산에 삐죽삐죽 나가는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런 정도로 아주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이죠. 반면에 관군의 수는 한 2,260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는 작았지만 관군들 입장에서 보면 뭐 훨씬 이제 관군이 우수한 무기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군들이 자만을 해가지고 그 전날에 소를 잡고 술까지 먹으면서 상당수가 또 뭐 술을 취해가지고 잠들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농민군들이 파죽지세로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대로 이제 무너졌죠. 이것이 농민군의 우리가 아주 첫 번째 큰 승리로 평가를 받고 있는 황토현. 그래서 황토현 고개에서 정말 농민군들의 사기가 아주 올라가게 되죠.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도 농민들만의 나름 어떤 세부적인 지략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전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이런 우리 전투 지략 이런 건 또 우리 박금수 박사가 잘 아시잖아요. 만부과학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이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은 농민군 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진짜 잘 어울립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동학 농민군에 있다가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온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마님이 아끼는 모습 있죠. 유달리 아끼는. 고운데 너무 좋고. 방송 보시는 마님들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박건수 박사님. 이제 관군을 상대로 어떻게 동학 농민군들이 싸울 수 있었나요? 네, 뭐 조선 정부는 1881년부터 이제 별기군이라는 부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이 신식 화기를 도입하기 이제 시작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농민군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지략을 사용해서 이 승부를 걸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장태라는 거예요, 장태. 그래서 이제 이 농촌에서는 이 안에 뭐 닭도 집어넣고 여기 다용도로 쓰는데요. 당시 전투에 썼던 장태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고요. 이 안에다가 이 집을 꽉꽉 채워 넣는 것이죠. 이 집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것이 방탄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농민군들은 활약에서 열세이니까 이 장태를 굴리면서 이 관군에게 접근해서 이 창이나 칼로 근접전을 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 삼아. 뛰어난 작전이네요, 정말. 근데 아무리 이것이 막아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굴리면서 적에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무섭겠죠. 사실 또 옆에서 막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볼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는데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은 그래서 이제 군사들에게 바로 이 옷깃을 물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문다고요? 근데 좌고 우면할 겨를이 없네요. 네. 앞만 본다. 네. 그래서 좌우로 못 돌아보게 되고 그냥 묵묵히 앞에만 이 땅만 보면서 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접근해서는 어떤 무기를 썼을까요?
바로 이 죽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썼던 거는 이제 요 길이보다는 훨씬 더 긴 그런 죽창을 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죽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스듬히 베면 그 자체가 그냥 바로 날카로운 날이 되죠. 다듬으면은 한번 나와 주시면 제가 한번 창이라는 게 이렇게 찌르면 맞겠죠. 대부분 다 맞습니다. 찌르는 공격은 사실은 빛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창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적의 무기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무기를 제끼고 바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오더라도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농민군들도 이 군사훈련을 받았을 때 특히 조선 후기에 이제 군사무예에는 창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창, 죽장창, 강파 등 이런 창술들을 익혀서 실제로 이런 관군과 전투에 이 창술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이제 과학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적입니다. 전봉주 장군이 이 부적을 몸에 넣으면 총알이 피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이 농민군들은 실제로 부적을 넣고 그것을 자기가 믿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갔었는데요. 이 부적이라는 것이 미신적인 성격이 다분히 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심리전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부적 단다고 해서 네. 죽지 않을 거라고 믿진 않았겠죠. 그럴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적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 한 발을 떼려고 했던 그 농민들의 어떤 마음을 그 부적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동학농민군의 전략과 전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동학농민군 왜 동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남도 궁금했는데 그럼 여기 농민군들이 다 동학 교인들이었나요? 유교가 인간 사회에서 상하관계, 신분질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동학은 인간 사회 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유무상자라고 해서 19세기 후반은 오랫동안 흉년이 계속돼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그런 때인데 같이 도와가면서 살자 하는 이런 사상이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여졌겠지요.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더 신분 질서가 엉켜가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널리 이제 평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또 수탈의 대상이 됐던 농민들에게 쫙 파급이 되었고 특히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봉준이라든가 손아중이라든가 김계남과 같은 농민운동의 지휘부가 다 동학교도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민운동에 동학이 했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로서 동학농민운동, 항상 동학 또는 혁명. 일단 기본적인 것은 더 이상 이제 뺏길 것도 없는 백성들이 못 살겠다, 갈아엎어 보자 하고 봉기한 거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도 소년 시절에 동학에 그 입도를 했었대요. 근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상놈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 동학에 입도만 하면 차별 대우를 철폐한다고 해서 입도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이제 기댈 것도 없는 백성들한테 이 동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매력적인 출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3월 20일 그 무장분기를 두고 열흘간 수만 명이 모였는데 난민이 합한 것 바로 이게 이때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학 교인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들의 어떤 뜻에 맞춰가지고 들고 일했던 그 백성들도 함께 합쳐가지고 지금 싸움을 이제 전개하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 농민군도 이렇게 빨리 우리가 그 전주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실 4월 27일 날 전주성을 빨리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군 쪽에서도 조정에서도 매우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서 동학농민군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우리 좀 평화적인 협정을 맺자. 그렇게 해서 체결된 게 전주 화약이죠. 전주 화약. 근데 이거는 최초의 군관민 신사협정 같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라도 그때 관찰사가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전봉준과 만나서 전주가명이와 각고을의 직강소, 지금의 어떤 그 농민군들의 어떤 자치 기억기구죠. 그래서 이 직강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국사책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12개조의 폐정개혁안에 합의를 하고 농민군은 이제 정부를 믿고 바로 자진해산에 들어갑니다. 그날의 역사 퀴즈. 다음은 개화기 때 활약한 두 인물입니다. 두 사람을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선출하기 위해 선거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공약은 무엇일까요? 전국 학력평가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예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은 그래도 좀 알겠는데 둘 다 들어가는 거는 친일은 아닐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저건 4번이야. 4번? 네. 왜냐하면 친일 세력은 지금 갑신정변이
일본을 믿고 봉기한 거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2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강소. 우리가 봉기를 했는데 경찰을 강화하면 어떡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세금을 맑고 투명하게. 저는 1번. 두 분 중에 정답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시인을 이겼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여기까지는 네, 아니다. 의회는 나중에 네. 이제 독립협회까지 가야 되기 네.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 공통적으로 세금 징수, 이게 세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에서도 동학농민들 세금 징수 개혁 분명히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개조의 패전 개혁안인지 이거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시험 이렇게 네. 자주 나온다면서요. 단골입니다, 단골. 네. 헷갈려요, 되게. 대표적인 거 5개를 골라봤어요. 청춘과부 개가 허락. 야, 눈에 딱 들어오시죠. 근데 저게 어떻게 근데 폐정이에요? 청춘과부 개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과부들은 재가가 금지돼 있었어요. 네? 조선시대 내에. 법으로요? 그럼요. 더더구나 가혹한 거는 그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재가한 과부의 자손은 영원히 가거에 금지한다는 그런 규정까지 있어요. 그런 악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들끼리 어린아이를 두고서 서로 혼인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돌림병이 많아서 신랑감이 죽었습니다. 죽어도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 해가지고 보내지요. 보내면 거기서 평생을 일을 하면서 네. 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너무 안 됐다. 그쵸. 그래서 동학에서 처음 이런 청춘 과부를 개가하도록 하자. 개가를 허락한다라는 거는 네. 갑신정변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동학농민군 때 처음으로 딱 나와요. 이 농민군들이 우리 주로 뭐 네. 주도용자든가 이런 분들이 다 남자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해서도 그 안타까운 그 처지를 딱 그거를 제시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사항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동학의 2대 교주가 최시영 아닙니까? 네. 이분이 정말로 과부와 결혼을 그러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실천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실제로 동학농민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를 했어요? 예, 몇 가지 지도자가 사례가 있었다고. 나오지요. 네. 홍주성 전투를 할 때 그 마을에 네. 할머니가 진압군에 들어가서 밥을 해주고 일을 했는데 네. 진압군 관군이 잘 때 총구에다가 물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하는 그런 예도 나오지요.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 들어가 그렇죠. 있네요. 토지 평균 분작 같은 경우는 저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저건 혁명이죠. 그렇죠. 이거 네. 토지를 지금 저건 이뤄내려면 양반들 토지, 지주들 토지를 빨리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또 저게 그렇죠. 또 저게 지금 다들 혁명 노비 문서를 소각한대요. 저거는 그러면 양반 지주 세력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죠. 저거를 근데 합의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합의를 한 거죠. 네. 백성들을 지금 위한 개혁 아닌데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집광소 시기를 봐야 되는데 실제 동학농민군이 장악했던 그런 지역은 그 노비들이 스스로 해방하고 나옵니다. 주인집에서 살질 않지요. 그리고 평균 그 분작이라고 하면 그 작자가 지일작자거든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 즉 소작권을 나누어서 갖자. 누구는 많이 경작하고 누구는 적게 경작하고 이렇게 해서 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그 외에 옛날 빚을 많이 양반이 져놓고서 갚지 않는다거나 특히 평민이 무덤으로 쓰려고 좋은 땅을 마련해놨는데 강제로 양반이 세력을 가지고 그 땅을 무덤을 쓴다거나 할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다 해소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집강소라는 게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관과 민의 합동 통치기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농민 주체의 농민 주체가요? 개혁기구죠. 농민 주체의 개혁. 농민 자치 자치인 거예요? 자치 개혁기구로 봐야 되겠죠. 이 집강소 자치 시절에는 거의 이제 정말 상하가 그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렇죠. 양반 그리고 일반 그 뭐 심지어는 그 뭐 백정, 뭐 노비 이런 사람들도 관계없이 서로 이제 맞절을 하고 이런 뭔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유지됐다라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뭐 기록 보니까요 유림들이 향기 나는 풀을 악취 나는 풀과 함께 담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이게 됐을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거의 혁명적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농민들이 그 지역을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힘이 강한 그런 집강소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양반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안 따라도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약간 좀 그 농민들 힘이 좀 약한 어떤 그런 지역에서는 양반이나 상전들이 이제 이런 집강소 개혁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다소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김계남
아니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네, 강경파. 이 강경파 이 김대남이 다스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농민들이 힘이 셌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양반 지나가면 그 양반의 그 갓을 딱 벗겨가지고 그냥 찢어버린다, 농민들이. 또는 이 악독한 이 상전들이 있으면 이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린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폭력적인 방법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렇죠. 오죽 시달려 왔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수백 년 내려온 원한과 서름일 텐데 신분제 타파라는 건 정말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건인데 그걸 집강서를 통해서 민관 합의하에 함께 실현하려 했다는데 네.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을 딱 뿌린 거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이제 그 바로 그해 가부개혁이 단행되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라든가 그 재정을 뭐 이렇게 단일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농민군들이 싸웠어 제시했던 이런 정책들이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부제가 허용도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네요. 그럼요. 네. 동학농민군 진압에 실패한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한다. 그러자 일본에서도 출병을 단행했다.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다. 6월 21일 새벽 경복궁에 울려 퍼진 총성.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해왔다. 그들은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고종과 왕비를 인질로 잡고 조선의 심장부를 점령했다. 뒤이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 이에 삼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깃발이 오르고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조선을 침범하고 있는 저 강간 왜적들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것이오? 다시 일어선 동학농민군. 그들의 구호는 달라져 있었다. 지금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깃발도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구호들이 좀 바뀐 거 눈치채셨어요? 척양척양. 그러니까 예. 지난번 그 1차 봉기 때에는 수탈 때문에 일어섰다고 한다면 반봉과? 지금 뭔가 지금 봉기의 성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반예세가 된 거죠. 그때 그 뭐 농민군을 자극한 것은 그 일본군의 그 경복궁 그 기습 공격이에요. 경복궁에 들어가서 우리 고종 황제하고 명성황후가 있는 함화당이라는 건물인데 이 주변을 다 둘러싸요. 그리고 이제 닥치는 대로 다 막 부수고 네. 뭐 총 뭐 칼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 저항하는 사람들 다 이제 그 제거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결국 이 소식이 동학농민군에게까지 알려지니까 우리의 적은 저 일본군이 돼야 된다. 1차 때와는 달리 이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면서요.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대략 그 따져 본다면은 우선 그 전라도에서 온 남접 농민군이 약 2만 명 가량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전북군 공추에 보면은 남접 농민군보다도 즉 전라도 농민군보다도 다른 지역이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적어도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우금치 공격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1차 봉기 때와는 다르게 이제 최시영 그 네. 교주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아주 이 봉기 아주 들불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최시영 교주가 그런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호랑이가 지금 들어왔는데 앉아서 죽을 수 없다. 뭐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지금 그 동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선 정부에게 집요하게 지금 탄압받던 조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왕과 그런 조선을 구하자고 지금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납득이 갑니까? 이때 이 반봉건이라는 새로워지니까. 거는 그런 제도, 네, 그 네. 봉건 제도에 의한 어떤 그 토지 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탄관오리 행포 이거지. 동학의 목표는 왕을 어떻게 뭐 그렇죠. 물러가게 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는 안 가는 거죠. 뭐 일단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단 나라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침략을 막아내는 게 좀 급했겠죠. 정부에서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도착을 합니다. 네. 또 바로 10일 날엔 일본 해군 육전대 420명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산에 상륙해서 부산에서 밀양, 밀양에서 대구, 낙동강을 통해서 서울까지 그리고
평양까지 이렇게 병참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병참부에는 전신선을 깔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신선로와 전신선로? 병참선로가 일치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선 까는 것처럼 하면서 그 침략 기지, 그 길을 닦은 거란 얘기잖아요. 침략을 지금. 안내하는 차선처럼 된 거네요. 그렇죠. 기록 같은 거 보면은 그 5월부터 동네에서부터 내륙으로 상경한 그 일본군들이 5, 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지나가는 도로마다 이제 숲을 헤치고 네. 이 병참부를 설치했다 이런 뭐 보고 같은 건 올라와요. 또 7월경에는 일본군 1000여 명과 70여 네. 필이 이제 그 말을 탄 기마병이 이제 지나가더라. 사실 그 당시에 그 뭐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저들이 정말 대규모 전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그 분위기. 진짜 다시 또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대단했겠네요. 정말 정말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기 절묘하게 네.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이 쳐들어온 그 같은 길인가요? 저 상주, 충주에서 계속 그게 이제 그 탕금대 이런 데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 정말 소름 끼치네요. 뭔가 이게 침략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전주곡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시나리오가 딱 준비되어 있었던 그렇네요. 거군요. 침략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가. 그리고 그걸 이제 백성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동학농민군 지도부에서도 이미 이 상황에서는 척외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일본의 동학농민군 토벌 작전이 시작됐다. 이에 맞서 공주 우금치에서 운명의 혈전을 벌이게 된 동학농민군. 고개를 넘기 위해 하루에도 50번이 넘는 결사항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군의 화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7일간의 대혈투. 산과 들은 농민군의 시체로 하얗게 뒤덮였고 개천에서는 여러 날 동안 핏물이 흘렀다. 나라를 향한 농민들의 외침이 끊기는 순간이었다. 네,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선 동학농민군들 진짜 참담하게 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잖아요. 뭐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랬는데 이제는 죽어서 시체로 돼서 흰산을 잃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면 이길 수가 없었던 건가요? 2차례 일본군이 후퇴한 적은 있습니다. 또 그 다른 데서는 피한 그런 적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일방적인 패배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인전투, 효포전투, 우금치 전투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문위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증약 전투가 벌어졌고 네. 승정곡 전투, 홍주 전투, 석성, 금산, 농산 최소한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동학농민군이 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네. 패배를 했습니다. 진중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네. 있어요. 아,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일본군이 보이는 대로 총살하는데 한 명이 200~300명의 동학군을 상대한다고요. 한 명이 200~300명. 우리가 일당백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일당 200~300명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빚이라도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때 참여한 그 일본 부대거든요. 19대대에서는요. 딱 한 명밖에 죽지 않습니다. 한 명이요? 네, 딱 한 명밖에 죽지 않아요. 근데 수적 차이가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지금 그 농민군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몰살을 당할 수 있는지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패배 도대체. 원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군에 맞선 동학농민군 어떤 환경에서 전투가 치러졌는지 다시 한번 박금수 박사님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박금수 나오세요? 박사님, 네. 어느새 또 이렇게 복장을, 근데 저 복장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이 확 나쁘네. 확 나빠요. 아까 다시 뭡니까? 농민군 돌아와 주세요. 근데 하긴 돌아올 농민군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왜 이렇게 일방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총의 성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당시에 일본군이 주로 썼던 영국산 스나이더 소총이에요. 이 총의 이 특징은 뭐냐면 먼저 후장실이라고 해가지고 탄환 있잖아요. 그 탄환과 화약, 그 뇌관 이런 것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뒤쪽에서 집어넣고 바로 방아쇠 당겨 쏘고. 자, 그래서 이런 후장식 소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엎드려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능 속도가 거의 한 1분에 한 15발
즉 한 발 다시 쏘는데 한 4초 정도 액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당시 동학 농민군들은 대부분은 바로 이런 재래식 화승총을 썼던 것이죠. 보시면은 전장식이에요. 탄환, 화약 이런 것들 다 별도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고 재장전을 하는데 약 2분에서 3분이 걸렸던 것이죠. 발사 속도만 비교해 보더라도 동학 농민군이 한 발을 쏠 때 일본군은 약 30발에서 45발 정도를 쏠 수 있었던 것이죠. 유효 사거리도 800m였던 반면에 일본의 소총은 동학 농민군의 이 화승총은 한 120m 정도.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재장전을 하려면 반드시 몸을 일으켜서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미 전패가 안 되네요. 한 발 쏘고 거의 30발, 40발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런 일방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무기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군 한 명이 300명. 그게 가능했겠네요. 네. 더 빨리 쏘고 더 멀리 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 탁자 위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탄피가 이제 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일본군이 사용한 거라면서요. 실제 유물인 거예요 지금. 이 탄알은 대둔산에서 원광대학교 발굴팀이 실제 가서 조사해서 확인한 겁니다. 탄피잖아요. 이게 껍데기고 되는 거죠. 잠깐만 요게 이거는 뭐죠? 앞에 그 나판이라고 그래서 사람 몸에 박히는 겁니다. 아마 이걸로 근데 이게 납작해진 걸 보면 쏜 거죠. 누군가의 그렇죠. 몸에 맞았던 총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농민군 몸속에 있던 걸 수도 있고. 이게 좀 갑자기 손이 좀 떨리네.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농민군의 무기 보급이 너무나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 양산 전투에서 한 40명의 농민군이 사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무기가 화승총 2자루. 그리고 이제 창이 있었는데 20자루. 창마저 20자루. 예, 그 총은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총알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이 동학군이라고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군사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동학군을 진압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병력을 더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막강한 화력인데 도대체 이 후비보병 제19대대는 어떤 부대였던 겁니까? 네, 당시 이 동학 농민군 터벌에 이 참여한 일본군의 이 숫자는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후비 보병 19대대는 719명 정도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들은 현역 3년, 예비역 4년, 즉 7년간의 군생활을 마친 베테랑으로 이루어진 바로 군사들이 이 후비 보병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대대장 미나미 소자 같은 경우에는 전투 경력이 30년이 넘는 그런 베테랑 군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 유럽의 군사 혁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독일에서 이 독일식 전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력한 부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구사한 작전도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이 당시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을 보면요, 일본 군들은 서로 중로, 동로 이렇게 세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서 이 동학 농민군들이 뭐 러시아 국경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도,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바로 서남해안으로 계속 몰아붙인 것입니다. 즉 거의 토끼몰이식으로 이 동학 농민군들을 몰아붙인 것이죠. 저렇게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 그게 좀 패전의 큰 원인이었겠군요. 저 지금 지도의 모습만 봐도 굉장히 정말 공포심이 느껴지는데 정말 죽음을 앞둔 저 많은 동학 농민군의 심정은 당시 어땠을까요? 무기도 열악했고요. 그러게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금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막 소름까지 끼치고 이게 뭐 일본 본토에서 이제 뭔가 지령이 내려온 거겠죠, 이 정도 되면요? 네. 예, 전체 학살하라. 전체를 학살하라. 초멸하라. 일본군 병참선을 지키는 수비병이 있는데 이 수비병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개 대대병력이 오게 되는데 작전 명령과 같은 것을 내립니다. 네. 이 동학농민군을 그대로 두면은 안 된다. 전체 추멸하라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1명, 2명, 3명을 체포해서 처형하면 하나하나 보고를 하는데 나중에는 100명, 200명 단위로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반으로 줄여서 전투 보고를 하게 되지요. 나중에 이 학살이 갖고 올 위험성이
이제 그 인식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러면 예. 일본 총리는 누구였고 그 정보를 친 사람은 네. 누구였던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네. 야마가타라고 하는 군부, 군벌 이런 사람들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걸 작전을 명령한 그런 인물은 가와카미 소로쿠라고 하는 참모 차장입니다. 당시 일본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였네요. 그렇죠. 또 한번 등장합니다. 예. 저항을 하든 저항하지 않든 무조건 학살하라라는 이런 공식적인 학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냐고.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조선 침략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한 이 부대가 1년 후 명성황 후 살해 사건에도 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딱 1년 후. 이 딱 1년 후. 그러니까 이 결국 조선 광군도 동학농민군의 편이 아니라 일본 그러게요. 군의 편이었다라는 거죠. 양반 유생들이 좀 조직했던 그 민보다 또 이 보부상들도 또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학농민군의 어떤 이동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일본한테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네. 또는 그 또 토벌에 또 앞장서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게 또 한편으로는 또 참 가슴 아픈 단면이 아닌가. 이 와중에 또 내부에 적이 있었다. 민보군은 각 지역에서 관군이 아닌데 양반, 유생 또는 향리들이 다른 농민들을 모집을 해서 무기를 주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한 어떻게 보면 일본군의 보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느냐? 동학농민군이 무기가 없지요. 관청에 들어가서 무기를 뺏어오면은 정부에서는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군사활동을 하려니까 먹을 양식과 돈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을 찾아가서 헌납을 요구하지만은 한 번 주지 두 번, 세 번 와서 자꾸 하니까 주질 않죠.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앞에 두고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분들이 지금 나라를 뒤엎자고 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하자고 일어난 농민군들이에요. 우리끼리 지금 싸워야 되는 누가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마치 말이죠.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라는 외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와 조정 관료들이 권력과 기득권을 급급해가지고 의병들을 모함하고 해체해버리잖아요. 네. 거의 좀 똑같은 수순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이제 씨를 그야말로 말려라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는 건데 굉장히 잔인하게 이루어졌다면서요. 그 네. 살아남은 사람들 증언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게 있는데 혹시 우지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지개요? 우지개. 좀 자, 뒤에 나오나? 나오네요. 처음 들어봐요. 자, 저기 이제 우지개인데요. 저걸 네. 이 동학농민군들한테 씌우는 거예요. 저걸 씌우는데 저기 불을 붙이면 저기 바깥으로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건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혼을 이유가 당한 있었어요. 거죠. 예.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뭐 이걸 이런 얘기 정말 잔인해가지고 전하기도 참 곤란한데 작두도 그런 처형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요. 지금 충남 태안에 가면 그 목내미 샘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4명을 세워놓고 그중 한 사람한테 네가 나머지 그 목을 치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냥 3명이 목을 치고 나면 이젠 네 차례다 해가지고 그 목을 쳐버린답니다. 그 목들이 굴러떨어져가지고 샘에 빠졌는데 4명의 목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목내미 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보년에 일본군이 했던 짓은 얼마나 심했는지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학살한 일본군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큰 문제가 있고. 자, 이런 진짜 뭐 동학농민군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봉준 등 이제 지도부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체포가 되죠. 재판을 받고 이제 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저 사진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보셨을 거고 우리 그 전봉준이 혁명가로서의 어떤 그 강렬한 그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 압송되어 갔을 때도 저게 끝까지 타고 가는 게 다리가 부러져서 저렇다면서요. 예. 안도현 시인이라고 아시죠? 예. 그분의 신춘문예 당선작 제목이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에요.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죽는 순간까지도 저 눈빛을 잃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 사실 이제 김계남 같은 경우는 워낙 강경파여서 이제 그 지역 양반 지지들의 분노가 아주 커서 압송돼 가기도 전에 이제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곳곳에 그 사체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죠. 더 문제는 이게 다 처형되고 나서도 역적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후손들은 족보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전개됐다고 하네요.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 이후에 누가 옳았을지가 판명이 됐을 텐데 어떻게 두고두고 역적으로 또 찍힐까요? 동학농민운동도 이런 용어도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등장한 것도 요 근래고요. 이전까지는 동학난 이런 식으로 배웠기 우리도 그렇게 때문에.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정작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어나게 한 발단이 된 인물 조병갑은 조병갑.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글쎄 그 사람 어떻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도망. 다시 혹시 또 뭐 복직되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백낙신처럼. 그렇죠. 이게 설마? 정말 백낙신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요. 정말 나중에 다시 개명이 돼가지고 고등법원이 판사로까지 이제 복귀를 해서 1898년에는 동학교주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인물이 또 아, 진짜 안 돼, 이거는. 정말 아. 정말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역사를 증오하고 싶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에서 왜 친일파들이 나중에 네. 독립군 출신들을 처단하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예전부터 이게 뭔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게 정말 근데 교수님 말씀 거꾸로 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최시영이 고등법원 판사가 돼서 조병갑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늘도 무심하네요. 아 진짜 너무 가슴이 무겁네.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조선이 넘어가게 되는 아주 크나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 오늘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뭐 가보년에 패배당하고 난 뒤에 네. 조선 왕조 대한제국에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제 식민지차에서 탄압받았습니다. 광복 이후에 교과서에서 반란으로 규정해서 오랫동안 매도를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원인이 일본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은 양반 지주층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 해가지고 매도한 그런 것이 있었지요. 이것이 광복된 뒤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100주년이 될 때 명예회복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비로소 특별법에 의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인 거로군요. 그렇네요. 네. 법으로. 자, 오늘 1시간 동안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예, 너무 이렇게 갑자기 보여주지. 진짜 이게 사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그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네요. 후손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복잡한 심경이 들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또 8.15 저희가 특집으로요 마지막 황태자죠. 영친왕에 대한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난내 난리가 났네가 아니고 난내 눈물이 났네. 아, 너무 좋지 않네요. 왜 이렇게 흥분하지?